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떠오르는 별이라며 각광받던 세계적인 건축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연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런던의 명성 높은 건설사와의 2천억 프로젝트를 모두 포기하고 하룻밤 만에 180도 태도를 바꿔버린 건데요. 한국에 도착한 그는 비 내리는 한국의 한옥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45세 알렉스 포스터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세계적인 건축가로 살아오며 저는 역사적인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건축 디자인 철학을 지니고 있었죠. 전통 건축보다는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편이고 유럽의 건축이 세계 최고라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 건축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시아 건축은 유럽 건축을 모방한 수준이라 생각하여 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인 건축대회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죠. 그러나 아시아 건축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있던 저는 한국 건축을 직접 방문까지 해서 본다는 것에 꽤 불만스러웠어요. 한참 동안이나 초청장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죠. 아시아 건축? 결국은 유럽 스타일을 모방한 거잖아. 독창적인 건 하나도 없을 텐데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 아무리 형식적인 행사라고 해도 참 피곤하겠군. 세계 곳곳에서 심사를 해왔지만 솔직히 말해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흥미로운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들의 건축 역시 결국은 유럽의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을 참고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한국도 결국 마찬가지라 생각했고 그게 바로 아시아 국가의 한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나마 유명한 건축가들도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니 말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 방문을 단순한 공식 행사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그저 몇 가지 프로젝트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형식적인 자리로만 여겼어요. 건축적으로 뭔가 새로운 통찰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현대 건축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의 초고층 빌딩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현대적인 미술관들이 화면에 보였는데 그걸 보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봐. 결국은 우리가 만든 국제적 건축 스타일을 따르는 거잖아. 안 봐도 뻔하지 한국에 독창적인 게 있을 리가 있나. 저는 한국 건축이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을 지었지만 이 가볍게 여기던 공식 행사가 제 건축 철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홀린 듯 창밖을 흘깃 바라보았어요. 이내 보이는 깔끔한 활주로와 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공항 건물 그리고 잘 정돈된 디자인에 순간 감탄할 뻔했지만 무덤덤하게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공항은 꽤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네.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군. 근데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다를 바 없지. 한국 공항 모습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한순간에 그간의 편견을 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저를 태우러 온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고 매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알렉스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모시려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가시죠. 그가 준비했다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저는 차가 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보였고 점점 더 도심에 가까워지면서 건물의 밀도가 높아졌죠. 본격적으로 서울에 들어서니 거대한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마철로 독창적인 곡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랜드마크 건물들, 그리고 화려한 LED 광고판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 정도로 현대적인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또 하나의 글로벌 도시일 뿐이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건축을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스타일을 모방한 현대식 건물 몇 개,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 몇 채가 있는 정도겠지 싶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강남대로를 따라가면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고급스러운 고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마다 화려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줄비했죠. 특히 몇몇 건물은 유기적인 곡선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 건축적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놀란 이유는 제가 런던과 뉴욕, 도쿄, 싱가포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최신 건축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은 국제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 구조였죠.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곳의 건축이 과연 유럽과 비교할 만한 고유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더 깊숙이 도심으로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작은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돌담길이 현대식 건물들과 어우러져 있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칠 때 저는 저 멀리 한옥 지붕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이건 뭐지? 도시 한복판의 전통 가옥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전통과 현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었죠. 유럽에서도 고대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공존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하게 얽혀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옥의 목조 기둥과 기와 지붕이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고풍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실용성은 다소 떨어져 보이는 건축으로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며 한국의 건축적 가치를 이해하려 했으나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유럽의 건축은 분명한 철학과 역사적 기반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세계 건축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거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 서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온 한국이 어쩌면 형식적인 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한국에 오자마자 많이 놀란 저는 앞으로의 한국 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감히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방문 이틀째 저는 한국의 건축가들과 공식적인 미팅을 가졌어요. 여전히 한국 건축의 가치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정은 단순히 현대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건축가들의 철학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제가 초대된 곳은 삼청동의 한 건축 디자인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목조 구조와 현대적인 유리창이 절묘하게 결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대나무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소 입구에 서서 잠시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연구소로 사용한다고? 접근 방식은 흥미롭지만 실용성은 떨어지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건축가들의 접근 방식은 충분히 흥미로웠지만 실용성 부분에서는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한국 건축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젊은 건축가 한 명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지만 급격한 현대화를 겪으면서 초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인사동과 북촌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고 고층 빌딩과 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기와 지붕을 한 한옥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을 그대로 두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철거되거나 현대적인 구조로 재건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었죠. 이에 다른 한국 건축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통 건축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가치를 지닌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서울의 북촌 한옥 마을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죠. 한옥을 개조해 주거 공간이나 사무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의 말에 이어 스크린에는 한옥을 개조해 갤러리, 카페, 연구소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건 물론 흥미로운 접근이긴 하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보통 오래된 건축물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개조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더 일반적이거든요. 결국 현대적인 기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 말에 한국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건축의 기능성을 단순히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실용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적 장점도 기능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는 점점 토론의 장으로 변해갔어요. 한 건축가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설명하며 한국 건축의 철학을 내내 강조했죠.
유럽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한국의 전통 도시 구조는 골목길과 작은 마당들이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연스럽게 건물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이 말에 저는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고전 건축은 수세기 동안 검증된 방식입니다. 파리, 런던, 로마 같은 도시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 덕분에 도시의 기능성과 미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과연 현대 도시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에 한 한국 건축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하나의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골목과 마당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울의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건축 스타일은 유럽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군. 저는 여전히 유럽 건축이 기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국 건축가들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 건축의 가치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건축 철학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심사위원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으로도 이곳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의 고전 건축이 기준이라는 이 주장은 굽힐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한국의 전통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건축가들의 제안으로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제안을 탐탁치 않게 여기긴 했습니다. 그에게 한옥은 단순한 전통 가옥일 뿐 현대적인 건축물에 비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편한 호텔방을 두고 왜 이런 나무로 지어진 옛날 집에서 자라는 거야. 내가 이런 한옥을 체험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 말이야. 제가 묵게 된 한옥은 서울 북촌의 한 전통 가옥이었죠.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자 목재와 기와로 이루어진 단아한 건물이 저를 맞이했어요. 푸근한 조명의 불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작은 연못과 정갈한 돌길이 조성되어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처음으로 한옥의 공간 배치가 주는 특별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방은 매우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무로 된 바닥과 벽 그리고 따뜻한 조명 덕분에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방 한쪽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창틀을 살펴봤어요. 유리창도 아니고 나무 문인데 왜 이렇게 쾌적하지? 창은 단순히 외부를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죠. 창을 여니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한국 건축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줬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거든요. 창과 문을 활용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돌로 따뜻함을 유지해줘요. 저는 창문을 다시 한번 열고 닫으며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충분히 쾌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동안 건축을 논할 때 에너지 절약과 실용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전통 건축은 오히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심지어 마당으로 나와 잠시 거닐다 보니 그 매력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한옥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방이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방과 방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죠.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된 형태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활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마당에 모이게 되고 생활 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채광과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었죠. 이때 저는 유럽의 건축을 떠올려 봤어요. 서구의 건축들은 내부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다만 한옥은 외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좋아 보이긴 했어요. 이런 설계 방식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는데 점점 한국 건축 그리고 전통 한옥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이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창밖을 바라보던 전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었죠. 유럽에서도 비가 오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현대건축에서는 비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비가 건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전혀 달랐고 비가 오던 순간 전통건축의 진가를 알게 되었어요. 조용했던 마당이 빗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한옥의 지붕은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한 기능을 넘어 빗물을 흘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었죠. 저는 마루로 나가 처마 끝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지붕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려와 처마 끝에서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부딪힌 빗방울들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물결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죠. 이건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리듬이 있는데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데 뭐지? 유럽의 건축에서는 빗물이 직접 건물을 적시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을 따로 설계합니다. 하지만 한옥에서는 빗물이 건축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소리와 시각적인 요소까지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마루 끝에 앉아 비가 만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빗물이 나무 처마를 타고 내려와 돌담을 적시는 소리, 마당의 자갈 위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가 겹쳐지며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루에 한참 동안 앉아있다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을 살짝 열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균형을 이루며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온도가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보통 유럽에서는 외부의 추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단열재를 두껍게 씁니다. 다만 한옥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면서도 온도를 이용해 실내의 온기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천천히 온돌 바닥을 만져보았고 따뜻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난방 장치가 따로 보이지 않는데도 방 안은 아주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야.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와 온돌의 따뜻함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감각을 온전히 한참 동안 즐겼어요. 마치 실내와 실외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죠. 그동안 제게 건축은 예술이자 구조적인 완성도를 따지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 건축의 기준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기능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은 제가 배워온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축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전 다시 마루로 나가 처마 밑에 서서 여전히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고려한 설계인 거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거지. 한옥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고 바람과 빛, 물과 온도, 소리까지도 건축의 일부가 되어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옥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한국 건축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깊은 철학을 담은 공간으로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저는 한국 건축가들과 함께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공간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건축물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낯설면서도 인상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 한국 건축가는 비움과 여백의 철학이라 말했고 이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건축은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죠. 다만 한국 건축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비우고 여백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건축에서 공간은 가득 채워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웅장한 기둥과 섬세한 조각, 거대한 돔과 대리석 장식은 건축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다만 한국 건축에서는 비움이 핵심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 건축가는 한옥 마당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곳을 보세요. 마당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머물며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될 수 있어요. 비워둠이야말로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랍니다. 저는 마당을 다시금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분명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따뜻한 햇빛이 부드럽게 깔리고 한적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당이 없었다면 방과 방은 단순히 닫힌 공간이었을 텐데 이 여백 덕분에 집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준 거죠. 이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움이라는 게 단순히 공허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요소라는 거군. 한국 건축가들은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양과 동양의 건축 철학 차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했어요. 유럽 건축은 기념비적인 존재라 하여 공간을 가득 채워야 완성된다면 한국 건축은 자연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비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제게 익숙한 유럽 건축을 떠올려 봤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모두 거대하고 강렬하며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들이었죠. 저는 평생 그런 건축물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이라 믿어왔는데 제 눈앞에는 지금 한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나무 기둥과 지붕, 그리고 마당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여유가 있었고 건축물이 자연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줄곧 유럽 건축이 세계 최고의 건축의 기준이라고 믿어왔죠. 다른 문화권의 건축은 유럽 스타일을 참고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있는 건축물들은 그와 정반대의 철학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내가 그동안 너무 일방적인 시각만 고수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한국 건축을 단순히 이국적인 건축 양식이라고 치부하며 평가절하했던 제 태도를 돌아봤어요. 건축은 단순한 미학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천천히 한옥 마당을 걸었고 공간이 비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따뜻한 온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럽 건축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형태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 저는 많은 깨우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건축 철학을 되돌아보고 되새기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간은 유럽 건축을 중심으로 사고했죠. 로마의 대리석 기둥, 르네상스의 웅장한 대성당, 고딕 건축의 섬세한 조각들 등 건축이란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고 형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구조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건축은 전혀 달랐고 단순한 구조의 장식 문제가 아니었죠. 건축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적 개념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옥의 개방적인 구조는 바람과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마당과 처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활과 자연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공간을 비움으로써 더 많은 여유를 만들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어요. 저는 과거에 했던 건축 디자인을 떠올려 봤습니다. 항상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효율성과 웅장함을 우선시했죠. 자연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인상적인 외관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건축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적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 중심의 건축이라는 게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건축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건축 철학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식 건축의 장점은 구조적 완성도와 섬세한 디자인, 그리고 기념비적 아름다움이 있었죠. 한국식 건축의 장점은 자연과의 조화와 공간 활용, 그리고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건축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설계하던 프로젝트를 떠올려 봤어요. 기존의 유럽식 디자인대로라면 대형 유리창과 강철 구조로 만들어진 고층 건물이 될 터였죠. 하지만 저는 한옥에서 봤던 비움과 여백의 개념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중앙에 개방형 마당을 두면 어떨까? 아니면 자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진 않을까? 꼭 단순히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 한옥에서 머물던 그날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 창을 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바람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그때야 비로소 저는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전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이 머물기 좋은 건축에 대해 다시금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유럽 건축만이 기준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경험 덕에 건축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구상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저는 유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적 건축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의 경험한 건축 철학이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공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거야.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연과 건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꾸만 제 스스로에서 세뇌를 시켰습니다. 고민 끝에 가장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한옥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온돌 바닥에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창과 처마 끝에서 듣던 빗소리는 제게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럽식 고전 건축 대신 저는 완전 새로운 건축 개념을 적용했죠. 건물 내부에 중정을 배치해 자연과 연결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유리창과 개방형 구조를 통해 빛과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설계를 했죠. 이어 자연 재료를 활용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여백을 제대로 살려줬어요. 이 프로젝트에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놀랍게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건축과는 다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건축 스타일이라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유럽 건축의 전통을 지키면서 완전히 현대적인 감각을 그대로 담아냈어. 마치 살아있는 공간처럼 숨을 쉬는 건축물 같아서 너무 신기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너무 뿌듯했지만 저는 이 성공이 저만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것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고 성공까지 했는데 모른 척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곧장 다시 한국으로 찾아가 도움을 준 한국 건축가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몇 년 전 저는 그들과 토론을 벌이며 유럽 건축이 기준이라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제 진심을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 건축이 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한국 건축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어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덕분에 건축의 본질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섬세한 감정까지 놓치지 않고 다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유럽과 한국 건축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는 건축가로 거듭났어요. 제가 만든 건축은 더 이상 서양식 건축이나 동양식 건축이 아닙니다. 이제 제 건축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건축이고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는 건축이죠. 오랜만에 온 한국의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전통 한옥 지붕과 현대적인 마천루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건축이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사람, 공간, 자연이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영국 귀족 출신 여성이 제출한 과제물이 A+ 학점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국가는 단언컨대 한국이다. 한국은 IMF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어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돌파구를 찾아내서 세계의 선두로 우뚝 섰던 우수한 국가다. 중국은 한국처럼 하나로 똘똘 뭉치는 조국애가 없다. 이기적이고 언제든 분열할 수 있는 국가이고 아마 수백 년 뒤에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중국이라는 나라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이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만 일컫는 국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에서 하락기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은 이게 빈민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과제물을 제출한 영국의 귀족 출신의 이 여성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영국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 플로렌스 딘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만은 아직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입니다. 영국에서는 제일 윗계급인 왕족부터 귀족, 그리고 평민들이 각각의 신분 계층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신분이 낮다고 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급 간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선은 존재하죠.
예를 들어 귀족 출신 배우와 평민 출신 배우가 있을 때 이왕이면 귀족 출신 배우를 주인공으로 발탁한다거나 명문 사립학교에는 대체로 상류층 자제들이 입학을 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저 역시 상류층답게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옥스퍼드에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상류층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긍지 높은 귀족의 삶을 살아갈 예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이래저래 바빠진 저는 쉽게 학점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을 하나 듣고 싶었고 마침 아시아와 관련된 강의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답니다. 요즘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며 아시아 문화가 세계적으로 꽤나 인기를 끄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저한테는 큰 감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우리 영국에도 훌륭한 가수들과 드라마, 영화가 넘쳐나는데 굳이 아시아에서 넘어온 문화까지 소비해줄 필요는 없다고 여겼죠. 주변에서 아무리 요즘은 한국 문화가 대세야라고 말해도 저는 한국의 인기는 금방 꺼져버릴 거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냥 뭐 한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낯선 문화에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봐야 아시아 변방에 있는 한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국은 역사적으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냈고 많은 과학적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으며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영국의 조상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한국인들은 기껏해야 당나귀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영국인들이 전해준 선진 문물과 의료 기술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겨우 지금처럼 살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 대한 수업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온 영국 귀족에게 있어 고작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하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아시아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고 얼마 뒤 저는 세상에 태어나 제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아시아 강의를 맡은 교수님은 비록 귀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명석하신 분이었고 강의 내용도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이 정도면 원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국 출신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수님이 하는 말들은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기애애했던 강의실 분위기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교수님이 하는 말들 중 특히 듣기 싫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수님은 자신이 한국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엄청 황홀했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에 꼭 다시 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했죠. 한국 음식은 영국 음식이랑 정말 차원이 달라. 환상적으로 맛있어. 그리고 한국은 온돌이 있어서 겨울에 진짜 따뜻해. 그리고 엄청난 기술을 가진 믿기 힘든 국가야. 듣기 좋은 노래도 한 2번이지 말끝마다 한국을 반복하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것만 같고 너무 지나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스러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교수님은 기말고사를 대체할 과제를 내주셨어요. 네, 과제의 주제는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국가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것이었고 교수님은 과제를 제출하기까지 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주제를 듣자마자 너무 쉽고 뻔해서 지루할 지경이라고 느꼈고 과제를 끝내기까지 2주는커녕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바로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과제를 할 때 도서관에 가서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보는 편이지만 이 과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과제는 정말 쉬웠으니까요.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답이 너무 뻔히 나와 문제였죠. 현재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강대국인지는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교수님이 왜 이런 과제를 우리 명문대생들에게 내주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다면야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고 그렇게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과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국가로 저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그 아래에 매장된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진 나라이고 인구수 역시 타국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서 시장 규모도 군사력도 모든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경제대국 2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영국이 관리하던 홍콩도 있으니 저는 중국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일본도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다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영국을 모델 삼아 근대화를 이룬 국가이고 근래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다 한때의 이야기고 요즘은 한물 간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일본인들은 좋게 말하면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나쁘게 말하면 속내를 잘 모르겠는 음흉한 구석이 있어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쉽게 평가할 수 없겠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판단을 내렸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딱히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핏 들으니 한국은 중국에게 수많은 침탈을 당한 바 있고 또 일본에게는 아예 주권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을 만큼 사실상 약소국에 속했고 뭐 지금이야 경제가 조금 성장해서 반짝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사실 얼마 못 가 금방 시들해질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처럼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나라도 전쟁으로 반토막이 났으니 그걸 가지고 대체 뭘 어쩌겠나 싶어서 한국은 당연히 이번 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라고 여겼죠. 한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래도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이름이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을 나라이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기록하고 저는 과제를 마무리 지었죠. 시계를 확인해보니 과제를 완성하는데 정말 2시간도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죠. 원래 같았으면 몇 날 며칠을 고생해가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과제에 매달리고 있어야 했을 텐데 이토록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저는 이 수업을 선택한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다음날 저는 2주나 시간 끌 건 뭐 있나 싶어 얼른 과제를 제출하기로 했죠. 내심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님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은 오늘 바로 과제를 제출하겠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고 저는 이 정도쯤 별것 아니라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교수실을 빠져나왔죠. 저는 A+ 학점을 받을 것을 확신했고 가볍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확인해 보았죠.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A+ 학점으로 가득할 성적표를 볼 생각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왔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연 순간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대로 정지되어 버렸어요. A+ 학점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시아 수업에서 글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학점을 받은 게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주 쉬운 과제를 아주 쉽게 해냈고 게다가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제출하기까지 했다고요. 그런 우수한 학생인 제가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이 일을 납득할 수 없었고 결국 교수님에게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했어요. 교수님, 대체 제가 왜 이런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정답을 적었고 과제를 끝마친 것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랐는데요. 그런데 C 학점이라니 저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교수님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수님은 제가 아주 성의 없고 형편없는 과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학점을 준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이 쓴 과제는 전혀 고민도 안 한 1차원적인 내용이라며 제 과제를 깔아 뭉개버리셨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한숨을 푹 쉬시며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학생은 영국이라는 대영제국 사상에 갇혀서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에 뒤처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번 겨울 학기에 학생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 아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성적을 고쳐줄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제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이대로 반쪽짜리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셨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대체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몰랐고 그깟 아시아가 뭐길래 그 한국이란 곳이 뭐길래 제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분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시학점이라는 굴욕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었죠. 천하의 고귀한 귀족인 제가 그런 불명예를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보란 듯이 과제를 다시 잘 해가서 교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해버리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우선 저는 인터넷 학술지를 통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은 관심을 두지 않아 몰랐던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제 세상이 크게 휘청이기 시작했죠. 유럽의 발 아래에 있다 생각하며 과소평가했던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엄청난 저력을 바탕으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룬 지 오래였고 그 수준은 절대 제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 수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엄청난 열세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한국과의 전쟁으로 고대 중국이 패망하여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굴욕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상의 중국과 한국은 그 덩치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한국이 중국을 물리치고 중국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렸다니 순간 저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민족인가 싶어서 소름이 돋더군요. 또 후에 한국은 비록 억울하게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뒤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폐허로 변했으나 세계 최애 빈곤국 신세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는 미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건 마치 제우스에게 버려진 헤라클레스가 스스로 힘을 길러 영웅으로 우뚝 서는 영웅의 서사를 보는 것만 같아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과 헤라클레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실화, 한쪽은 신화라는 것뿐이죠.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가 신화에 가깝다는 것을 알까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져서 절로 헛 웃음이 나오는 나라더군요. 이런 나라를 아시아 변방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고작 3번째에 불과한 나라라고 치부해버렸으니 교수님이 제게 그런 점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C학점은 정말 감지덕지한 것일지도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제가 제출했던 과제는 F학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죠. 진작 한국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과제를 충실하게 할 걸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후회는 늦는 법이었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새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걸로 만족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문득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상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금방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묘한 기분이 되었어요. 지난 학기 동안 교수님의 한국 찬양을 들으며 한국 소리 듣다가 귀에 딱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랬던 제가 스스로 한국으로 가고 있다니요. 정말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드디어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한국을 두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놀랍기는 하더군요. 넓고 쾌적한 공간, 최첨단 시스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유능한 직원들까지 이곳은 한눈에 척 보기에도 선진국의 공항임을 온몸으로 어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첫인상부터 산뜻한 즐거움을 주었고 저는 어쩐지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서울의 호텔로 향했어요. 저는 서울의 야경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시티뷰 방으로 예약을 했는데 듣던 대로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보여서 저는 넋을 잃고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죠.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걷고 싶었거든요. 원래 영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서 밖에 나와 산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국은 대체로 저녁 6시 전후로 거리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낮에 비해 치안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반면에 서울은 깜깜한 밤인데도 마치 대낮인 것처럼 거리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길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덜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어폰을 꽂은 채 걸어다니는 젊은 여자도 보였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도 찍으며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한 후기들을 교수님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올린 게시글과 영상들은 학교 전체에 돌기 시작하며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나라가 대체 어디냐고 묻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는 친구들도 있었죠. 심지어 어떤 학교 학생은 그 늦은 시간에 밤에 돌아다니다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저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냐며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런 반응들이 저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촬영하며 잠시 걷다 보니 어디선가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냄새에 이끌려 따라가 보니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물고기 모양의 빵이 판매 중이었어요. 사장님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빵이라고 하시더군요. 대화는 번역 앱을 이용했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영어들은 거의 구사하셔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길거리에서는 피쉬앤칩스라고 해서 생선 튀김과 감자 튀김을 파는데 한국 길거리에서는 물고기 모양 빵을 파는 것이 재미있어서 저는 하나 사 먹어 보기로 했죠.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또 동시에 달콤한 게 너무 뜨거운데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그때 저는 교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말씀이 떠올랐죠. 한국 음식은 너무 환상적이라서 한번 먹어보면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이었고 저는 즉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라면 매일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밖에도 어묵, 떡볶이, 닭꼬치, 핫도그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고 하나같이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업로드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빨리 서울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막 급한 거 있죠? 지하철역으로 급하게 달려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배시시 웃음이 나는 것을 보니 저는 한국의 매력에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구경하러 갈 곳은 인사동인데 인사동에 가면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첫 목적지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정말이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눈과 귀가 즐거웠는데 인사동의 매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인사동의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고 또 어떤 거리에서는 한국식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인사동을 찾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복 가게였는데 한복은 저마다 고운 빛을 뽐내며 아름다운 선맵시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영국 상류층 귀족이기 때문에 사교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예쁜 옷들을 많이 봐왔지만 한복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단아하고 단정해 보일 수 없더군요. 하나의 옷이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다물지 못하자 그 한복 가게 주인은 인심 좋게도 저에게 한복을 한번 입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더군요. 저도 뛸 듯이 기뻐하며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가게 주인은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한복을 좋아해주니 고맙고 기특하다며 얼마든지 입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가게 주인의 마음이 바뀔세라 얼른 한복을 입어보았고 그 친절한 가게 주인은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예쁘게 사진으로 남겨주었죠. 저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친구들은 다들 저에게 공주 옷을 입은 것 같다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기 바쁘더군요. 저는 한복을 찬양하는 친구들의 댓글을 흐뭇한 마음으로 읽고 있었는데 문득 거슬리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거 한복이 아니라 중국의 한푸라는 건데 중국에 간 건가? 라는 댓글이었죠. 저는 뭐지? 싶었어요. 한푸? 이런 명칭은 난생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댓글을 단 친구를 보니 얼마 전에 옥스퍼드에 교환학생으로 온 중국 여학생 왕 샤오펀이 단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댓글을 달아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전통 의복은 한국의 한복인데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라며 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 샤오퍼는 한국에서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의류는 본디 중국의 한푸라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에서 기원되어 변형된 것들이 다수라면서 자신의 중국을 칭송하더군요. 사실 역사의 깊은 곳까지 알 리 없었던 영국 태생 사람이라 아리송했죠. 하지만 더 이상 시시비비로 저의 한국 일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명동으로 떠나보기로 했답니다. 명동은 인사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인사동이 고즈넉하고 전통차의 향기가 풍겨오는 곳이라면 명동은 높은 빌딩과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쇼핑센터 느낌이었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프랑스 화장품들이 뷰티 시장을 선도했다면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그 라이벌로 우뚝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 화장품은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도 주름 관리되는 한국 크림을 좀 사다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선물도 사고 새로 나온 한국 화장품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쇼핑을 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엄청나다는 것이 순간에 그칠 것이고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허풍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고 저는 명동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고른 음식은 보쌈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보쌈이 영국식 스테이크와 샐러드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달큰하면서도 싱싱한 보쌈 김치를 얹어 한 입에 먹으니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뤘고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었어요. 담백하면서 동시에 아삭했고 또 그러면서 매콤했고 마지막에는 고기의 육즙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맛이었죠. 세상에 난 왜 여태까지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나 억울한 기분이 들 정도로 최고로 맛있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따뜻하고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고 한국을 떠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국이 자꾸만 좋아지기만 하니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역사관과 한국의 미래 가치와 비전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했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뒤돌아보며 아쉬움과 반성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한심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졌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한국을 잘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답니다. 얼마 후 영국에 도착한 저는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이 조금 웃길 것 같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 변방의 그냥 그런 중국과 일본 다음의 나라라고 무시했던 멍청한 제자가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갑자기 한국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며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네가 올렸던 영상과 사진들 모두 잘 봤단다. 한복 입고 찍은 사진도 봤고 한복이 아주 잘 어울리더구나 하셨어요. 그 말 속에서 교수님은 이미 제 마음의 변화를 다 읽으셨음이 보여서 저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정말 대단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한국을 여행하며 경험했던 것들이 즐거웠음은 물론이고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된 뒤 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한 기분이에요. 한국이 역경을 이겨내는 방식, 그 강인한 정신력, 한국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 한국인들의 무한한 기술력과 창의력까지. 한국을 경험한 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제가 준비해올 과제물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며 온화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영국의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에 자아도취하여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멋지고 훌륭한 나라를 알게 된 뒤 저는 내면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이루었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무시하고 편견을 갖는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철들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기원한 것이라며 한복을 한푸라고 말했던 왕 샤오퍼는 저희 교수님에게 따끔하게 혼이 난 뒤로 중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때 제출했던 저의 과제물에 저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국가는 단언컨대 한국이다. 한국은 다시 일어서는 불사조와 같은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려 5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독립을 이루어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IMF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어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돌파구를 찾아내서 세계의 선두로 우뚝 서는 우수한 국가다. 만약 한국이 규모가 작은 나라라 무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처럼 하나로 똘똘 뭉치는 조국애가 없다. 이기적이고 언제든 분열할 수 있는 국가이고 아마 수백 년 뒤에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중국이라는 나라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이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만 일컫는 국가이다. 그 결과 많은 경제 지표에서 하락기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은 이게 빈민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연히 저는 A+ 학점을 받았었고 한국을 경험하며 올렸던 영상과 게시물들 덕분에 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라 여기는 저는 요즘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왔던 한국인 친구들과 많이 가깝게 지내고 있고 한국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과 한국인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그 교수님이 플로렌스 딘 양에게 엄청난 영감을 넣어준 분이 되셨네요. 정말 한국인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기 좋은 학생이 되셨다니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한국인 교환 학생분들과 즐거운 학업하시길 바라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